저렇게 35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사실상 상장은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1995년에 상장했어요. 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 130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족이 다 조금씩 지분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한 명이 사고를 쳐서 저 회사를 말아먹을 수가 없어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는 R&D를 세대별로 이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하지만 경영자가 잘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전문가로 외부에서 뽑아요. 전문 경영인을 해요. 고현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지난 1부 머크 1부의 마지막 퀴즈를 풀고 나니 우리가 먹먹해지는 시간이 또 됐습니다. 네. 자, 머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현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머크라는 353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는 약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글로벌 제약사로 그리고 제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뭐 화학 제품 같은 것들 첨단 제품 만들어내는 회사 머크. 미국의 머크와는 또 다른 독일의 머크사를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2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까? 예. 1부에서 제가 마지막에 퀴즈를 드렸잖아요. 네. 예, 그게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퀴즈인데요. 이 중에 머크가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하나도 없답니다. 전부 다 생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3M 얘기할 때 3M 기업 다룰 때도 굉장히 다양한 품목의 제품들을 생산을 했잖아요. 근데 머크도 비슷하게 제약에서 출발해서 화학으로 넓혀가고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자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소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이 뭐 제약사였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약품들 생산을 했죠. 그래서 뭐 1990년대에는 뭐 당뇨병 치료제도 내놨고 2003년에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 예, 저 얼비툭스라는 제품이 굉장히 대표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제약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가 뭐 약학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예, 여러 가지 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생소한 거는 액정이었어요. 머크라는 기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B2B 기업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약이 아닌 부분은 B2B라 보니까 이 기업이 액정 관련된 소재를 생산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액정을 무려 1904년부터 연구했다는 거예요. 액정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액정의 특성을 발견한 거는 1888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888년에 오스트리아 식물생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이니처라는 사람이 저 왼편에 계신 분이요. 저분이 당근 성분을 연구하다가 뭐 특이한 물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상온에서는 투명한 고체지만 가열을 하면 불투명한 액체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게 145.5도예요. 그게 178.5도에 이르면 다시 투명한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비등점이 두 개고 당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물질이. 처음 알았네. 당근. 캐럿 당근입니다. 그 당근 당근마켓. 그거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자 오토 레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물질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 독일 분 오토 레만 저분이 이제 흐르는 결정체라고 부르면서 이걸 콜레스테릭 액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액정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흐르는 결정, 액체 같은 결정 이런 거군요. 예. 왜냐하면 두 번 변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머크가 그런 다음에 세상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 특이한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얘를 연구해서 뭐에 쓰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크는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아. 제품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904년부터 이 액정에 대한 연구를 자기 제품군에 포함시켜서 R&D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966년에 이걸 가지고 뭐 온도 뭐 체열 검사할 때 좀 쓰고 예. 뭐 그런 걸로 여러 가지를 쓰고 여러분들 이제 왜 옛날 보면 디지털 계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숫자 뜨고 뭐 그게 이런 액정인가요? 그 액정이에요. 그런 걸로도 다 거치면서 지금의 LED 뭐 OLED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흘러오는 기원이 1988년에 발견된 액정을 가지고 머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네, 겁니다. 네. 저기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카시오 그 시계 이런 것도 없었네. 누르면 뭔가 이렇게 검정색 번지는 이런 게 다 액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액정이 이제 디스플레이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디스플레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강국이 어디예요? 그 중에 한국. 하나.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이 머크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그래서 한국에 투자도 많이 했고요. 생산 머크가? 공장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연구 시설도 있습니다. 독일 머크. 예. 독일 머크가.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머크는 잊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분리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머크는 따로 또 다뤄야 됩니다. 네네네. 예. 아 저기다 독일 그 2차 대전 이후에 뺏겼다는 그 먹고요. 예. 나 표적 항암제도 하네요. 스틸. 예. 그러니까 독일 여전히 머크도? 제약의 기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오. 생산되는 약이 양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거는 미국 머크가 개발한 거예요. 네네네. 이 머크는 아니고요. 근데 서로 그런 게 있겠다. 그 서로 제가 예. 그 기자들 중에 이진우 기자가 되게 많아서 네. 마음 사람들이 저랑 만나면 요즘 기사 잘 보고 있다고 지난번에 그 기사 좋던데 뭐 그러면 내가 쓴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예. 부정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머크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계 머크는 EMD라고 하고 미국계 머크는 MSD라고 다 그 영역 밖에서는 그렇게 그 붙이고 그다음에 로고가 다르죠. 그러나 서로가 예. 서로를 창피해할 정도는 아니다. 아, 그럼요. 나름 뭐 괜찮네. 원류의 원료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디스플레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특히 네. 그 중에 이 컬러 색조 만드는 이펙트 있는 이런 안료도 만들어요. 그리고 뭐 코팅제 당연히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코팅제, 그다음에 반도체용 패키징 소재,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 이런 것도 다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뺑기류구나 주로 이제 칠하고 바르고 뭐 하는 강점이 있네. 그러면 단독으로 이렇게 계속 회사를 키울 수도 있죠. 뭐 R&D가 강한 기업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새로운 분야를 나갈 때 좀 더 마켓 시어를 늘리면서 지속적인 R&D를 하려면 네. 결국은 외국 기업들은 M&A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굵직한 M&A만 따져도 저 정도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그걸 말로 하면 사실 외국 기업들이고 소비재 기업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실험기기를 다루는 그런 네.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요. 99년에. 그다음에 2007년에는 유럽 최대의 생명공학 회사예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로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저게 4세 확장에 굉장히 디딤돌이 됩니다. 저기 나름 12조 7천억 원짜리니까요. 그때 당시로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지. 예. 2007년이면. 지금도 크죠. 좀. 매우 큰 돈이죠. 예. 그리고 2010년에는 미국의 바이오 특화된 기업이에요. 밀리포레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또 화학회사, 화학 물질 전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시그마 알드리치를 인수를 해요. 알드리히를. 그다음에 2019년에는 미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을 인수하고 또 첨단 소재 기업을 또 인수를 합니다. 벌슈마하고 인터모큘러. 저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도 삼성도 저렇게 계속 사야 되거든. 그리고 안 사- 올해 초에도 인수를 하나 해요. 이 RNA 그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기간을 또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를 보시면 그러니까 제약에 관계된 게 있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관계된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첨단 소재에 관계된 회사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또 이 백신 생산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이러면서 몸집을 쫙쫙 늘려가는. 예. 그러면서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럼 계속 사들이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리튬 전지 전해질 생산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팔아요. 그다음에 뭐 알러지 사업 부분, 뭐 알러지 제재에 대한 사업 부분은 또 떼어 팔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일부는 팔고 소비자 헬스 같은 경우도 P&G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더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은 계속 팔고 자기네가 좀 더 소재나 바이오에 집중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몸집을 불려나가는 형태로 인수합병을 계속 지속적으로 20년 가까이 하죠. 그런 다음에 주로 파는 건 좀 싸게 팔고 비싼 거 사오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를 사들이면서 자기네 R&D 역량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노하우를 사는 거니까. 예, 그 회사의 기술과 인력을 사들이는 거예요. 장비도 사들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전엔 제약이다가 제약에서 화학을 갔잖아요. 이게 지금은 바이오 파마,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인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세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이오 파마의 저 왼쪽에 써 있는 거는 다 회사 이름들이에요? 자기 브랜드예요. 브랜드. 예, 저 제약 라인 브랜드. 약 이름이지 약 이름.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네. 라이프 사이언스는 저 안에 여러 가지 또 그 각각의 섹터별로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적으면 제가 한 페이지가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네. 복잡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이 난무하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저렇게 간단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이 주목되고 우리랑 관련성이 많은 분야인 거예요. 이름만 봐도 좀 미래스럽잖아요. 하는구나 예. 저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제약회사라고만 규정을 하면 저 인더스트리를 이해할 수 없다.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꿔왔는데 매출은 어떻게 됐냐? 뭐 매출은 뭐 인수합병도 계속했고 계속 뭐 꾸준히 늘었죠. 그래서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배 가까이 2배 정도 대략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매출이. 10년 새. 예. 그리고 섹터별로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매출을 섹터별로 아까 세 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저게 퍼포먼스 머티리얼스라고 영어로 이름을 붙였다가 이제 다시 일렉트로닉스로 바꾼 건데, 예. 그렇게 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퍼포먼스 머티리얼스, 아까 제가 소개한 일렉트로닉스, 전기전자 부분이 성장성이 예.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가 계속 크게 늘고 있고, 그러네요. 제약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었죠. 바이오 파마. 네. 그래서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 뭐 적어도 이익도 늘고 예, 뭐 시가총액도 당연히 늘었겠죠. 예. 그래서 순이익이 이제 그 한국 돈으로 하면 뭐 그 190억 유로인데요. 뭐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9천억? 20조. 예. 20조. 네, 네. 정도 되고. 20조 좀 그래서 넘는. 순이익이 사실상 2019년이 좀 안 좋았어요. 오히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률이 뭐 전년 대비 50% 상승을 추정 이익금이 이제 50% 정도 늘어났고 네. 뭐 EPS도 당연히 끝내줬네, 늘었죠. 주가. 어? 야. 제 10년 정도. 예. 10년 딱 2010년부터 2021년 어제까지. 아니,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주가가? 네, S&P 500하고 봐도 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게 0불에서 0유로에서 50유로 사이에 있었잖아. 10년 전에. 네. 예? 예, 28.41. 25유로라고 치고 예. 200유로 됐으니까 216원에 10배 가까이 올랐네. 10년 만에. 근데 사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11월 5일자인데요. 그 전날 좀 많이 빠졌어요. 한 6, 7% 정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 300 몇십 년 된 회사 사도 10년에 10배는 안 해? 어? 도대체 지금 저전에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36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최근 10년 동안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독일 거죠. 머크. 예. 그러면 이 독일 머크는 상장은 언제 했냐? 저렇게 35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사실상 상장은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1995년에 상장했어요. 95년? 예. 왜냐면 계속 가족 기업 형태로 물려왔어요. 그럼 상장한 지 30년도 안 됐네 지금. 예. 그래서 저 95년에 상장할 당시에는 네.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였다고 해요. 아. 근데 이 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식 합자 회사라고 해요. 왜 뭐예요, 저건? 그러니까 주식회사처럼 보이지만 정관 자체가 기업이 나름대로 정한 정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큰, 좀 독특한 형태의 독일 회사법에 따르면 저런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약 henkel도 저런 회사예요. henkel 예. 칼 만드는데. 예. 그러니까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아직도 가족이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예요. 아니 henkel 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그 henkel 칼 만드는 회사 말고 우리 또 있잖아, 그거. 맞아. 그 칼 만드는 데 말고 우리 세제 나오고 하는 네, henkel. 세제. 예. 맞아. 그 henkel도 저런 형태의 주식 합자 회사입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한국에서도 특집 기사로 이제 2016년에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아직도 가족이 70%의 지분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상장된 회사인데 별 불협화음 없이 잘 커온 아주 독특한 형태의 패밀리 오운드면서 상장된 회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보다는 자기 지분 유분은 훨씬 높죠. 저게 상속세 세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 300년 동안 내려오는데 상속세를 내면 그만큼 정부 지분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대만 내려와도 75%가 정부 지분 돼야 되는데 저 왜 저럴까요, 저거? 저거요? 독일의 상속세율 한 30% 되는데 네. 다만 기업의 지분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땐 그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하면 됐어. 이제 너 아들 해라. 우리나라도 뭐 매출액 기준 2천억 낸가 그 중견기업 그 가업 승계 그 면세가 있죠. 네, 그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그룹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게 혜택이 없거나 없어지지. 뭐 고용을 뭐 계속 뭐 유지를 해야 되거나 또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네 뭐 프라이빗 베네핏을 너무 그러니까 자기 지분율에 비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는 거고 또 세금 때문에 우리는 뭐 제대로 못해서 자꾸 편법을 하게 된다는 그런 방법. 그런 양쪽에 이제 의견이 충돌을 있고. 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13대째 내려오다가 이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된 이유가 이들만의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사실상 패밀리의 경영만 가지고는 유능한 능력자를 계속해서 데리고 오기 어렵다는 판단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죽은 사람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업이 막 잘려나가는 것도 생기고 뭐 정부가 뭐 이제 뭐 뺏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기도 있지만 전문 경영도 영입하면서 가족 기업의 특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 우리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우리는 R&D를 세대별로 이어서 그럼 이 기왕 300년 오랫동안 했는데.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이 될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를 하지만 경영자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래서 아예 지분을 다 내어주지 않으면서 경영자에게도 무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된 기업은 머크 회사라는 KGAA 저 머크 주식 합자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저 회사의 70% 지분을 가진 건 이 머크예요. 아까 우리가 가족이 내려오면서 지난 시간에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파트너십으로 나눠주면서 생겨난 회사가 이머크였잖아요. 저게 홀딩스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머크는 가족이 계속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230명은 제 추정치고요. 저 한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 130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족이 다 조금씩 지분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한 명이 사고를 쳐서 저 회사를 말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n분의 1이라서 그리고 못 나온다. 외부인에게 함부로 지분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진짜 배당도 받기 싫고 이 지분이 싫으면 그 가족 내에서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저 가족끼리 하는 그 이 머크에는 제너럴 파트너스 미팅이라는 게 있고 저기에 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매번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패밀리 보드가 있어요. 그 가족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치의 집행부. 예. 정치네. 그러니까 그 머크 KGAA라는 데가 이제 상장사고 그 상장사의 지분 70%는 이 머크 KG가 갖고 있고 그 이머크 KG라는 그 가족회사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지분 나누고 있어서 누구 한 명이 그냥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가족이 웬만해서는 경영진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경영진은 전문가로 외부에서 뽑아요. 전문 경영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5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네 정관이 있어요. 잘 연구해봐야 되겠다. 좀 독특하네요. 그래서 저 패밀리하고 그 회사에 저 상장된 회사의 경영진이 그러니까 소통을 같이 하지만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네 월급은 얼마를 주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리 보드라는 게 따로 있어서 저게 16명인데 그중에 있는 일부가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 경영인은 가족이 없지만 그러면 가족은 나는 경영인 하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돼요. 허용을 잘 안 해주고 인턴은 할 수 있어요. 저 집은 가족 간의 가족 인트라넷도 따로 있고요. 가족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카톡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우리만 쓴다. 다른 애 다운받게 하지 마. 머크 메신저. 그래서 저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렇게 가면서 외부의 견제를 받지만 또 자기네 지분율 경영권 자체를 그러니까 경영은 하지 않지만 소유권 자체를 다 내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70% 장악하고 있는 거네. 상장했으니까 30%는 뿌렸을 거고. 상장할 때도 많이는 안 뿌렸어요. 처음 상장할 때 74% 갖고 나머지만 뿌렸어요. 근데 저 주식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는 저 지배 구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는 거예요. 저 집안 사람들은. 흔치는 않네요. 뭐 이런 형태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되게 별 리가 없어. 저 제약회사를 경영하려면 경영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지식 때문에 주주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뭐 모르면 뭐 아무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저 보드 파트너스, 패밀리 보드나 보드 파트너스가 되는 가족의 대표자는 반드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돼요. 인턴으로 교육도 받고 일을 하는데 자기네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 다른 회사나 다른 연구소나 다른 대학 교수나 이렇게 해야 돼요. 경영과 소유의 분리는 한 거잖아요. 무조건 분리한 저 거예요. 패밀리 보드에서 저쪽에 지금
머크 KGAA의 뭐 executive 보드나 뭐 이런 쪽으로 직접 안 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일해서 배운 지식으로 먹고 경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셈입니다. 하려면. 예. 그래서 자기네 그 인터뷰에 보면 자기네는 자기네 집안 식구라고 해서 뭐 상무를 꼽는다든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또 하필 또 상무라고 하세요 또 왜? 떠오르게. 네, 누가 떠오르는 거지? 아이고, 되게 상무를 꽂죠. 그래? 네. 예. 그래서 그 저 관계가 잘 잘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인데다가 저 전문 경영인에게 무한 책임을 주는 자리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기 성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여성분이 CEO. 예. 현재 월급 예. 월급 사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이죠. 예. 잘할 것 같네 경영. 뭘 봤어요? 그 느낌에 그래. 저분이 자 내일 회의합시다 하면 내일 토요일인데요. 이러면 할 수 있게 생겼어. 안 느낌에. 못해 생겼잖아. 그리고- 안경 딱 벗으면서 가면 딱. 그리고 배당도 많이 안 해요. 아 그래요. 이 가족이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면 가족이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배당을 많이 하면 재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많이 줘서 애들 뭐 이렇게 버릇 나빠질까봐 배당도 많이 안 줍니다. 그 나머지 일반 주주들한테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좋은 성과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생산하는 게 한국 대기업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아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파트너들이 많아요. 1985년에 한국 첫 사무소로 개설했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뭐 2025년까지 한국에 6억 유로 투자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 한국 대표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대표를 한국인이 맡고 계십니다. 분위기는 외국인처럼 생기셨네. 예, 되게 유명한 박사 전문님 컷수염자 그 반도체 관련 소재 관련해서 유명한 박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좀 또 한국이랑 좀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진에 보이는 요분, 네. 예, 요분이 이제 가족 대표예요. 파란 양복 저분? 예, 저분이 이제 가족 대표라서 이제 한국에도 뭐 이렇게 오신 적이 있고 한데 저분의 며느리가 한국 분이?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울산 출신의 한국 며느리가 있다는데 가족 사진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찾다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한국과 관련이 있고 뭐 패밀리도 좀 한국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뭐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뭐 어차피 좋은 귀중한 고객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데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머크는 어떻게 됐나? 네. 그냥 살짝 뭐 역사는 나중에 찾아보더라도 네. 미국 머크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 머크는 뭐 매출이 477억 달러. 그 마켓 시가총액이 2,066억 달러. 뭐 사실 그 얼마냐 계산 좀 빨리 해봐라. 그럼 뭐 미국 2,000원 머크가 더 커요. 훨씬 크네요. 네. 시가총액도 크고 미국 네. 머크가 더 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약 쪽에서 미국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머크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머크는 아무래도 제약 쪽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 위치는 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시아나 이런 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클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 구상에서 네. 예,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네.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미국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이 사실상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최근엔 더 많이 받는 그렇죠.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독일 머크는 독일하고 스위스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분명히 보이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뭐 제가 저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S&P 5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아웃퍼포밍 하는 거, 그런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볼 수 그런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 차이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기업이 얼마나 CSR, 뭐 ESG 잘 하느냐. 이게 유럽 기업들이나 뭐 이런 제약화학 기업 업종들은 뭐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케냐의 주혈 흡충증 퇴치약을 무상 보급한다 뭐 이런 활동들을 이 회사도 많이 하고요. 또 미국에 있는 머크도 당연히 제약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그 저소득 국가가 많은 지역,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노력들은 네. 양사가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55년 가까이 된 역사를 이렇게 1시간 동안 압축돼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얼마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제약회사만은 아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웠던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리고 특히 그 한국 재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지배구조. 지배구조 문제는 좀 흥미로운 네네네.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재벌 회사에서도 저 지배 구조를 부분적으로 굉장히 선호할 수도 있겠네. 어쨌든 사실 실권은 갖고 있는 거거든. 아, 누군가 CEO를 아니, 데려다 직접 가서 뭐 경영하지 않지만은 임명권을 갖고 있잖아. 네네. 그죠? 사실상 하는 거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장된 한국 기업들은 일단 홀딩 컴퍼니도 패밀리가 직접적인 지분율이 뭐 아주 낮기 때문에 예, 저런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어마어마한 네. 돈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이랑 독일 머크가 따로 있다는 것부터 이제 아마 새로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의 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앞으로도 우리 1프로TV에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 좋은 콘텐츠들 많이 저희가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1프로TV가 뭐예요? 1프로TV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런 거 자꾸 만들어. 저희 늘 사후보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만들고. 네. 이제 뭐 일진이라고 안 하시고 1%라고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정말 최고의 전문가, 상위 1%의 전문가분들만 모셔서 최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를 해줘? 2프로TV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말랑말랑 기업사 고영경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세안 슈퍼앱 전쟁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아이고, 어디 갔어? 네. 좀 보여드려줘. 이거. 아세안 예, 슈퍼앱 지금까지 아세안을 다룬 이런 책은 없었다. 네. 줘봐. 네, 아세안 이제 슈퍼 진짜 아세안 너무하네. 진출하는 기업들에 내가 대해서 관심 읽어드릴게. 많아요. 예. 무려 있잖아.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이 내 위에 추천사를 쓰시고 내가 그 다음에 썼어요. 직업상 콘텐츠가 좋은 분들을 자주 만나지만 고영경 교수님은 특별하다. 콘텐츠도 좋을 뿐더러 그 열정이 대단하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동선을 제약하는 이때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의 지경을 좀 넓혀보시기를 바란다. 네. 아시안 슈퍼앱 슈퍼앱 전쟁입니다. 아슈전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네. 그렇지는 않아. 좋은 책이야, 좋은 책. 네, 하여튼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나올 말랑말랑 기업사도 기대해 주십시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사보는 책 아시아 슈퍼앱 전쟁, 이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고영경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